자, 두 번째 단원, 물질의 특성입니다. 6단원이죠. 물질의 특성. 자, 우리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성은 뭐 굳이 풀어 쓰자면 특별한 성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성질이 뭘까요? 성질은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제 이거는 중요하진 않은데, 자, 양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기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양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애는 질량, 무게, 부피 등등이 있는 거예요. 자, 세기로 나타나는 성질은 자, 밀도, 용해도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두 개의 차이를 좀 아시겠네요. 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기 성질은 어떤 한 물질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물의 밀도는 항상 1이에요, 1. 뭐 그램/터 세제곱 센티미터. 용해도도 마찬가지. 뭐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는 소금이나 다른 물질의 용해도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주로 이제 세기 성질이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성에는 이런 세기 성질 외에도 맛, 냄새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특성의 그래서 가장 뭐랄까 중요한 부분은 뭔가 혼란스러운 두 물질 A와 B가 있을 때 두 개를 구분 지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질량은 둘 다 20, 30g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얘가 A인지 알 수 있냐? 얘는 30g이니까 B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B를 쪼개면 15g이 될 텐데, 아니 뭐 20g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럼 20g이니까 이젠 A가 된 거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량과 무게, 부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양과 관련된 성질은 특성이 아닙니다. 특성의 기준은 뭔가 물질 두 개를 구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소금과, 이게 하얀색으로 해야 되는데, 소금과 설탕이 있습니다. 두 개 다 흰색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은 뭐가 있을까? 맛이 있다는 거죠. 먹어보면 돼. 그러면 이 흰색은 색깔은, 그죠? 색은 특성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옆에 황산구리를 가지고 와요. 황산구리는 파란색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황산구리와 구별해주죠, 색깔로. 그렇기 때문에 색도 특징이라는 거야. 무조건 두 개가 이제 구별이 안 된다고 특성이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 구별해 줄 수 있는 조건이 한 번이라도 될 수가 있다면 그거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에 우리가 배우는 게 밀도와 용해도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 세 개는 뭐 세트로 묶으시면 되겠죠. 얘네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자, 이 특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뭔가를 구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은 좀 간단한 얘기고, 섞여 있는 애들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원래는 분리를 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결국은 우리가 끄는 점을 통한 분리만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이 구분할 수 있다는 뭘 구분할 수 있냐?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개론이 되겠네요.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첫 번째에서 한 게 순물질과 혼합물이었어요.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이다. 자, 순수한 물질은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은 몸 안에 물도 들어있고 산소도 녹아있고 우리가 밥도 먹으니까 뭐 포도당 탄수화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죠. 이게 섞여 있다. 그래서 혼합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를 이루는 하나하나 물, 산소, 탄수화물 중에서도 뭐 포도당 이런 애들은 순수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구별하는 다른 방법도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네 화학식을 쓰면 하나의 화학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네는 순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입니다. 물질로 구성된 물질을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혼합물 두 개가 섞여도 혼합물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물은 H랑 O라는 두 가지가 섞였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애들은 두 가지 원소가 결합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두 가지 이상이 섞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좀 이게 복잡한 얘기긴 한데, 결합됐다라는 건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수소의 성질은 뭐죠? 폭발할 수 있어. 산소의 성질은 숨을 쉬게 해줘요. 그럼 물은 폭발하고 숨을 쉬게 해주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완전 새로운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이제 단순히 섞였다가 아니라 결합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애들을 화학적으로 결합됐다,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합물은 순물질의 한 종류가 되겠어요. 산소처럼 화합되지 않았지만 순수한 애들은 원소 한 가지로 되어 있다 해서 혼원소 물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화합물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원소가 섞이면 화합물이고, 물질이 섞이면, 그러니까 원소가 결합되면 화합물이고, 물질이 섞이면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중에 그래서 복잡하게 가면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혼합물도 있어요. 자, 보세요. 산소, 순물질입니다. 오존, 순물질이에요. 근데 두 개의 다른 물질이 섞여 있죠. 산소와 오존이 섞여 있다면 얘는 혼합물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는 순물질, 혼합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원소의 종류는 화합물과 호돈소 물질만 구분하는 기준인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냥 뭐 추가하자면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용액이겠죠.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용액은 항상 혼합물입니다. 넘어가죠. 자, 다음으로 얘기할 내용은 첫 번째 물질의 특성, 밀도입니다. 자,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 1ml 부피에 1g의 질량이 있는 걸 1g/ml, 얘의 밀도는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밀도가 1인 물과 밀도가 20g/ml인 금속이 있어요. 둘 중 누가 무거울까요? 이러면 답을 못하는 겁니다. 밀도만 보고 얘가 무겁다, 가볍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슨 조건이 생겨야 돼요? 자,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은 금속의 A가 약 20배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쇠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부피가 똑같을 때 이 종이는 좀 그렇고, 물이랑 금속이 같은 부피가 있으면 금속이 실제로 더 무거워요. 그래서 무겁다고 느끼는 건데, 만약에 금속이 그러니까 근데 항상 금속이 무겁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같은 질량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질량이 같다면 당연히 금속은 부피가 작겠죠. 밀도가 높으니까. 물은 금속에 비해서 부피가 아마 클 겁니다. 밀도는 인구 밀도, 이게 밀집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구 밀도는 인구가 밀집된 정도라면 이 밀도는 뭘 의미할까?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자.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질량이죠, 질량. 질량이 밀집된 정도야. 질량이 일정한 부피에 얼마나 있냐. 물은 같은 부피에 1g만큼의 질량이 모여 있는 거고, 금속은 1ml에 20g이라는 질량이 밀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일 때 무겁게 느껴지겠지. 이 밀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뜨고 가라앉음이죠. 얼음은 왜 물에 뜨냐? 가벼워서가 아니라 밀도가 작으면 뜨고 밀도가 높으면
가라앉는다. 그래서 뭔가 밀도에 대한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뭐 3g이 뭐 2ml에 부피를 갖는다. 그러면 얘의 밀도는 2분의 3, 1.5g/ml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밀도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을 비교하면 자, 이 물질 B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금속 A를 이 물질 B에 넣는다. 그러면 금속 A가 가라앉고 B는 뜨게 되겠죠. 밀도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밀도를 통해서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순물질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 물의 밀도는 항상 1이다. 근데 소금물의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소금물은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밀도가 높아져요.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그 소금 입자가 물 사이에 침투하면서 이 밀도를 변화시킵니다. 혼합물의 밀도는 일정하지 않다.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뒤에서도 뭐 쭉 나오겠지만 보통 순물질은 일정합니다. 왜냐면 순수하니까 안 변하니까. 근데 혼합물은 일반적으로 사실 혼합물은 하나의 물질로 이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뭐 다양하게 섞여버리면 성질을 알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무수히 많은 순물질이 있다면 그걸로 무수히 많은 혼합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은 밀도 요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입니다. 용해도. 자, 용해가 뭐냐? 용자가 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자가 약간 여러분 풀어지다, 여러분 풀다 이런 뜻이거든요.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해자인데, 그러니까 녹아서 풀어진다인데 우리말로 하면 섞인다입니다. 섞인다, 혼합된다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어진 뭐 이제 이거를 결과물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물이 있다. 거기에 소금을 녹인다. 그럼 뭐가 된다? 소금을 선생님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 새로운 물질, 소금물이 탄생한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되는 거다? 소금 입자들이 물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르게 있는 물 입자들의 사이사이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다. 이때 이 녹아드는 퍼지는 애들을 용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퍼뜨려주는 애들을 용매라고 얘기하고 둘이 고르게 섞여 있는 애들을 용액이라고 한다. 소금을 계속 넣으면 이렇게 계속 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쪽에 녹지 않고 쌓이기 시작한다. 왜? 더 이상 이 용매 입자들이 얘를 둘러싸주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소금 입자가 퍼져버리면 더 이상 녹지 않는 때가 온다. 더 이상 녹지 않는 이유, 가득 찼기 때문이다. 소금이 너무 많이 지금 가득 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포화용액이라고 한다. 아직 입자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불포화용액이라고 한다. 이 포화용액이 됐을 때의 용질이 녹은 정도, 이거를 용해된 정도, 용해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다. 예를 들면 용해도가 20g per 물 100g이다. 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 용해도는 그래서 용매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용매를 보통 용매 100g으로 고정을 시킨다. 물 100g을 준비했을 때 여기에 용질 20g을 준비했다. 아니 30g을 준비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대부분 녹는다. 근데 녹지 않은 만큼이 남아있다. 얼마? 10g이 녹아있다. 그럼 20g은 녹아서 퍼져 있겠죠? 이 과정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용해도라는 건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정도다. 만약에 용물이 50g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똑같이 30g을 넣으면
얼마가 녹아 있을까? 그때는 10g이 녹아 있습니다. 왜? 20g이 못 녹고 쌓여 있겠죠? 100g에 100g에 20g을 녹일 수 있으니까 50g에는 몇 g 녹일 수 있다? 10g밖에 녹일 수가 없다. 이 비율, 용해도도 그래서 세기 성질이 되는 거예요. 비율이 됩니다. 자, 이 값은 물질마다 일정하다. 단 언제?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용해도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온도가 높아지면 보통 용해도도 상승을 한다. 이거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용해도 곡선이다.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죠? 온도의 용해도. 뭐 온도 20도일 때 용해도가 30g이었다. 여기가 온도가 50도씨일 때 용해도가 60g이었다. 그럼 어떤 물질을 40g을 넣어. 20도에서 40g을 넣어요. 그러면 다 녹을까 안 녹을까? 10g이 남겠죠. 10g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20도에서 용매 100g, 용질 40g 준비했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용질이 10g은 녹지 않고 30g은 녹아 있겠죠. 그런데 이 온도를 50도씨로 높이면 똑같은데 용질 40g이 다 녹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0g 더 녹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화 상태였다가 얘는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높아지니까. 자, 물질의 특성 세 번째 이제 끓는 점인가요? 네, 끓는 점. 어는 점과 녹는 점도 그냥 세트로 두 개는 사실 같은 거죠. 네, 끓는 점은 좀 다르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뭐 작년에 배웠던 걸 또 잘 떠올리셔야 됩니다.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의 정의는 자, 뭐 끓는 점 같으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가열 곡선에서입니다. 가열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온도.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때 여기에 온도가 100도씨 온도, 시간, 그죠? 액체 때는 자유롭게 온도가 올라가고 기체 때도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이거는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생각할 만한 건 만약에 두 다른 물질, 이제 뭐 두 다른 B컵 B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할 때, 자, 얘는 이 둘은 뭐 A와 B,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왜? A에 끓는 점이 얼마죠? A에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지점 100도씨네. B에 끓는 점이 얼마죠? 일정해지는 지점 100도씨네. 그죠? 그래서 A와 B의 뭐가 같으니까? 끓는 점이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다? A가 더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하고 B가 오래 걸린 이 시간의 차이는 뭐 때문이다? 양이 다르다.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 뒤에 그래프도 사실 좀 더 높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대충 그렸네요. 자,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그죠? 이건 이제 순물질일 때 얘기야, 순물질. 자, 혼합물일 때는 어떤 차이가 생긴다.
일반적인 물에다가 소금물을 넣으면 더 빨리 올라가진 않는다 칠까요? 뭐 올라가다가 더 높은 온도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자, 뭐 물질 C라고 할까요? 얘는 뭐 소금물. 일단은 끓기 시작한 온도가 100도보다 높아요. 한 102, 3도. 이 정도 됩니다. 1000이 돼버렸네요. 자, 그리고 변화도 어떻다? 거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간다.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농도입니다. 농도. 이 끓는 점. 혼합물은 끓는 점이 더 높다. 근데 그 오른 정도는 농도가 진할수록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끓을수록 용매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농도가 제일 진한 거예요.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자, 이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양이 달라도 끓는 점은 같다라는 겁니다. 양에 따라 끓는 점, 어느 점, 녹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조금 참고할 만한 건 어느 점이죠. 어느 점이 이런 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 물이라면 물의 어느 점은 0도씨죠. 근데 소금물은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그죠? 어느 점은 마찬가지 뭐 영하 한 1도, 2도씨 정도에서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냉각하는 동안 온도가 점점 내려가더라. 사실 끓는 점 부분은 이게 뭐 어렵다기보다도 이 뒤에 나올 증류 때문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4시간 동안 프로젝트형으로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혼합물의 이제 분리, 두 번째 중단원에서 3가지 분리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배웠던 누구를 이용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가 나오고, 우리가 배웠던 다른 특성은 뭐가 있어요? 자,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가 나와요. 뭐 얘 이름이 재결정이고, 밀도 차는 딱히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어쨌든 뭐 추가로 이제 다른 걸 이용해서 뭐식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있는데, 우리 이제 진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갔으니까 여러분 증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류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자, 우리가 증류라고 하면 뭐냐? 일단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합니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했던 실험은 물과 아세트산,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아세트산이 끓는 점은 117도씨였나요? 이렇게 끓는 점 차이가 20도 가까이 나는 이 두 물질, 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도짜리랑 101도짜리는 증류로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끓는 점 차이가 많이 날수록 분리하기가 좋겠죠. 근데 분리하는 이제 원리가 무엇이냐? 혼합물을 어떻게 한다? 이제 가열한다. 가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끓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끓어나온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많이 끓어나온다. 사실은 아세트산도 조금씩은 끓어서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 온도가 낮아도 증발은 일어나요. 아세트산도 증발합니다. 심지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애인데, 심지어 온도가 높은 상태면 증발이 훨씬 더 잘 일어나죠.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그래서 끓이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낮은 물질이 많이 끓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순수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면 거의 완벽하게 순수한 물질, 99.99% 순도의 물질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끓여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끓은 기체 상태의 물질을 기체 상태에 먼저 끓어나온 여기서는 물이 되겠죠? 물질을 자, 냉각합니다. 중요해요. 자, 2가지입니다. 가열하고 냉각합니다. 가열할 때는 무슨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기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기체 상태로 된 애를
냉각할 때는 자, 액화하여 다시 순수한 액체 상태의 물질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용한 예시가 누가 있었나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식초 실험 그죠? 여기에 식초를 담으면 물 플러스 아세트산 그죠? 여기 입구는 막아놨고 옆에 가지가 달려 있어서 관으로 연결해서 여기에 얼음을 담아놓고 호스를 이렇게 비커에다 넣어줬죠. 자, 이렇게 얼음 여기에 액화돼서 모이더라. 여기는 거의 대부분 물만 있더라. 끓는 점이 더 낮은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열하고 여기서 냉각하고 그죠? 자 이제 그 에탄올을 증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에탄올도 비슷하게 합니다. 여기에 에탄올은 이제 터질 수가 있어서 중탕을 많이 해요. 여기에 물을 담아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그리고 안에 에탄올하고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면서 이제 끓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을 프로 연결해서 이렇게 여기에 담는데 여러분 증류기라는 게 있어요. 증류기.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냉각 장치를 통해 그래서 에탄올이 많이 빠져나온다. 왜냐면 에탄올의 끓는 점이 한 78도씨 정도 되죠. 이제 이건 뭐 실험실에서 했던 우리 장치들이고 이거를 활용한 예시로는 우리 그 교과서에 있는 예시 이론이 있었죠. 여기에 혼합물을 담으면 여기 이게 기화해서 이쪽에 냉각된 애들이 테두리로 모여서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순수한 물을 얻는 소금물로 식수를 얻는 바닷물로 식수를 얻는 장치가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소주꼬리가 있었죠, 여러분. 소주꼬리가 있어서 여기에 탁주를 넣고 가열하면 위쪽에 이제 그 차가운 물 넣으면 여기에 에탄올과 물이 비쳐서 이렇게 모인 애들을 빼내는 그럼 여기에 증류주 그죠? 증류주가 소주라 그랬습니다. 증류주가 모이는 이런 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애로는 증류탑이 있었죠. 증류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관이 여러 개 있는데 처음에 들어온 애를 가열하다가 냉각을 한번 시켜서 여기 이렇게 가열된 애들이 이렇게 여기서 액화해서 첫 번째 액화된 애들 근데 여기서 끓는 점이 더 낮은 애들은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증류를 반복해서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고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 그랬습니다. 이런 증류의 예시들 우리가 증류를 길게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시험 출제가 많이 되겠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증류 그 가열곡선만 한번 보고 마무리 되려나? 자, 증류 가열곡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일정해요. 일정, 그지? 일정. 이게 끓는 점이 높은 애. 예를 들면 물이 끓는 점이 높을 수 있죠. 앞에 일정해지는 부분은 누구다? 이게 에탄올, 끓는 점이 낮은 애. 여기서는 에탄올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끓지 않는 상태고 여기서 온도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그죠?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에탄올이 거의 다 끓어가지고 이제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깝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까지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물에 끓는 점 100도씨에서 일정해질 것이다. 증류 이제 혼합물 중에서도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잘 분리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뭐 밀도나 용해도랑 크게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게 좀 영상이 설명이 좀 빠른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나눠드린 형성평가 뒤에 또 해설 있으니까 해설 영상도 보시고 문제들 그 정도 풀고 이해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공부를 잘했다 한 학기 동안 잘 배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배워가고 거기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 지식을 머릿속에 잘 때려 박는다고 그게
좋은 사람이라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건 뭐 정리 영상이니까 여기까지만 잔소리하고 마지막 시험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3학년 때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